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현대사회 중요한 건 저번 시간까지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536쪽하고 537쪽 해가지고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잠깐 간략하게 한번 보고, 광복 이후의 경제 부분만 조금 정리하시면 대한민국 수립 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보시는 거야. 자, 546페이지 먼저 봅시다. 이건 가볍게 보세요. 그냥 북한 정부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보는 거지 뭐. 그냥 소련 군정 실시됐다. 이거는 뭐 하셨죠?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거는 1945년 8월 9일이야. 얄타 회담에 의해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그때 결정이 된 거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8월 9일부터, 그러니까 광복 전이야. 45년 8월 10일 광복 전에 이미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진을 계속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소련군 한반도 진주,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양에 사령부 설치 45년 8월 달에 북한은 남진을 계속해서 38 이북 지역을 점령해 나왔고, 맞죠? 그리고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소련 군정 실시다.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한 거 맞지? 확인만 하시면 돼. 간접 통치. 어디에 행정권을 이양했다? 인민위원회 조직. 그리고 친일 세력은 배제시켜 나갔다.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거 있지? 그걸 순서대로 쫙 단체에다가 줄만 연필로 계속 치면서 순서대로 읽읍시다. 그게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이거든. 자, 45년 10월 달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그거 줄, 그걸 북조선공산당이라고도 해. 북조선공산당이라고도 써놔. 북조선공산당이라고도 한다. 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누가 책임 비서로 선출된다? 김일성 줄쳐 넣으십시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끌었던 당이 북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그 다음에 11월 달, 45년 11월 달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 줄, 단체에다만 줄만 쳐놔 연필로. 북조선 5도 행정국. 그 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있지? 그거는 색깔로 칠해놔. 46년 2월 달에. 그래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북조선 5도 행정국, 그 이어서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게 이제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던 단체야, 북한에서. 그래서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바로 토지개혁 줄, 중요산업국유화 줄, 북조선 노동당 창당 줄, 그 세 개 줄 쳐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다. 여기서 무엇을 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줄 반드시. 그래서 북한은 46년 3월 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남한은 토지개혁이라는 걸 안 하거든. 근데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무슨 원칙으로 했다? 무상 원칙으로 했다. 그거 미리 예습하는 거야.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 다음에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8월 달에. 그것도 줄. 그 다음에 북조선 노동당. 김일성의 북조선 공산당과 김동봉의 북조선 신민당이 통합. 그거 줄쳐놔. 연필로. 자, 그래서 북조선 공산당은 김일성, 북조선 신민당은 김두봉, 요게 합쳐서 북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한에서 11월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당과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 등이 합당해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줄. 자,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좀 별표 쳐놓으세요. 46년 2월 달에 사실상의 정부가 쓰더라, 북한에서는. 그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고, 여기서 북한은 무상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개혁을 했다. 그 다음에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 모든 산업이 아니야.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 그 다음에 남조선, 북조선 노동당 창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줄, 임시제가 빠진 거지. 47년 2월 달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 다음에 48년 2월 달에는 인민군을 창설한다. 인민군 창설 줄.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48년 9월, 그것도 색깔로 칠해놔. 그거는. 그게 이제 정식 정부야. 북한의 정식 정부.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죠. 바로 전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니까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선 반드시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때 처음 만든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인민민주주의 헌법.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창당 1949년 6월 달,
북노당과 남노당을 통합해서 조선노동당 창당. 그래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부터 조선노동당 창당까지가 이게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이야. 그래서 단체에다만 줄쳐놓읍시다. 그리고 그냥 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읽기만 하세요. 북조선노동당 내지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북조선 5도 행정국, 그 다음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건 중요한 단체. 그 다음에 임시자 빼야지. 북조선 인민위원회 47년 2월 달에. 그 다음에 48년에는 인민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건 중요한 단체지. 그것도 별표.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을 창당한다. 북한에서는 이미 46년도에 토지개혁을 한다. 46년 3월 달에 무상원칙으로. 그 다음에 중요산업 국유화 조치와 북조선 노동당을 창단한다. 8월 달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37페이지로 갑시다. 광복 후의 경제 부분. 자,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해. 자, 해방 이후에 38선을 경계로 민족이 분단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정황을 이해하면 이념적 대립이 적었던 부분이야. 이념적 대립이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은. 근데 38 이남 지역은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다. 혼란했던 지역. 그러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취해가는 지역이야. 오히려 남한 지역, 해방 이후에는요, 남한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이야 지금 북한과 이 우리나라가 상황이 역전됐지만 해방 이후에 대충 60년대 전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을 먼저 취해가는 지역이 38 이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8 이남 지역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꾸준히 굉장히 이념적으로 혼란한 지역이었습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결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에 관해서만 조금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경제도 결국은 38 이북 지역이 이때는 더 잘 살았단 말이야. 38 이남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지. 그 이유가 이제 파행적 경제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봐. 파행적 경제 구조. 남한은 농업과 경공업 중심줄, 북한은 주로 자원과 산업시설 집중줄. 그러니까 이건 일제시대까지 연결시켜야 돼. 일제시대까지 연결시키면 주로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주로 북쪽 지역을 주로 공업화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표현하면 여기가 주로 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화가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라고, 공업지역이라고 대부분. 근데 남한 지역은 주로 농업 위주의 사회라는 거지. 그리고 있어봤자 주로 경공업 정도. 원료도 다 여기서 지원을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38 이북 해방 이후에는 38설 기준으로 분단이 되면서 그게 고착화되면서 교류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주로 공업이 발달한 지역, 자원이 몰려있는 지역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악화. 그래서 이걸 파행적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거야. 파행적 경제 구조에 입각해 있었다. 그래서 교류가 중단되면서 결국 남한의 경제 사정은 심하게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그래서 이제 남한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인구 증가, 통화량 급증, 인플레이션,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 그런 것들 다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사사사사. 그리고 읽어. 반면에 자원과 공업화는 여기가 이루어졌는데 인구는 여기가 급속히 증가하더라고. 인구는 여기가 급속히 증가하더라는 거지. 해외 동포들도 들어오지만 분단 이후 친일파 청산 과정에서 탄압을 받던 민족주의 세력들이 자꾸 월남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는 인구란 말이야. 그래서 월남 인구 포함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다. 북한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 물자 부족, 통화량이 증가. 그래서 총독부가 패망 직전에 굉장히 많은 화폐를 찍어냈거든. 그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면에 물자는 부족하고,
물자는 부족. 왜? 공업화가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이니까 물자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고 통화량도 증가하고 물자는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심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때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48년에는 북한이 전기 공급. 이 당시에는요, 이 북한에서 전기를 주로 생산했거든. 근데 그 전기를 남한에 대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중단시켜 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 공급도 중단되는 등. 그래서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요걸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상황 하에서 북한 지역은 소련 군정을 한 거고 남한에서는 뭘 한 거야? 미 군정이 실시된 거 아니야? 미 군정. 그래서 미 군정이 이제 이 상황 하에서 경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미 군정의 정책에 대해서 한다. 미 군정은 일본에 일단 미 군정청은 군정명령 2호를 발표해서 국공유재산, 고줄초나 국공유재산과 일본인의 재산을 귀속시켰다. 그래서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야. 귀속재산. 특히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적산재산이라고도 해. 적산재산. 그래서 귀속시켰다. 그래서 귀속재산. 그래서 그거를 주로 처리하는 귀속재산, 그걸 처리하는 작업을 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 그거 추천하세요.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미 군정청은 또 군정법령 9호를 발표하고 최고 소장료를, 거기서부터 최고 소장료를 총 생산물의 3분의 1로 정함. 그걸 최고 소장료를 결정한 거야. 그래서 3일제라고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농민들이 꾸준히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야. 그래서 지주제가 확산되는 게 조선 16세기부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이어서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이어서 지금까지 지주제가 확산되어서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인 땅이 없는 소작농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 사는 부재지주가 많은 거야. 그래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민에게 땅을 줘라. 그래서 그걸 토지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야 이때. 그것에 대응해서 미 군정청은 일단 토지개혁보다는 소장료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거는 소장료 개정 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소장료 개정. 뭐냐면 고율의 소장료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 소장료를 법으로 정하는 거지. 그래서 최고 소장료를 어떻게 정했대? 총 생산물의 3분의 1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은 토지개혁이 아니라 소장료 개정 조치다. 3일제라고 한다. 그거 줄쳐놓고, 그 다음에 신안공사 줄쳐놔. 미군정청은 40년 2월 신안공상을 설립해서 귀속재산 관리 줄쳐놔. 자, 그래서 미군정 하에서 귀속재산을 관리했던 회사가 뭐다? 신안공사 줄쳐놔. 신안공사는 미군정 시기에만 나와야 되는 회사입니다. 뭐 그 정도 줄쳐놓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 법안 상정, 그것도 줄쳐놔. 농지개혁 법안. 무슨 말이냐면 비록 소장료 개정을 했지만 농민들이 더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토지개혁이라고. 토지개혁. 농지는 토지라고 해도 돼.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군정은 농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극심하니까 토지개혁, 농지개혁 법안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얘기. 자, 그래서 미 군정청은 47년 말에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그게 이제 4.5 합작운동의 영향으로 46년 맨 마지막에 설립되는 입법부란 말이야.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농지개혁 법안을 상정한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면 법률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법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은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지지 세력 대부분 지주의 반발, 그거 줄쳐놔. 그래서 농지개혁 법안을 토지개혁을 위한 농지개혁 법안을 상정하기도 하였지만
이 당시에 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장악하고 있던 다수의 한민당과 이승만 지지 세력, 얘네들이 한민당 세력과 이승만 지지 세력이 거의 일제시대 때 지주 자본가들로 중심이 된 세력이거든. 그래서 걔네들의 반발로 결국은 법률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래서 농지개혁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결국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지. 따라서 토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토지개혁은 실시되지 않았다가 결론이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귀속농지 처리 중앙토지행정처, 그것도 좋잖아. 미 군정청은 농지개혁법안의 심의가 불가능해지자 신안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서 귀속농지를 처리했다. 그래서 신안공사가 해체되고 그게 뭘로 가는 거야? 중앙토지행정처. 중앙토지행정처 줄. 토지행정처라는 기구를 마련해서 귀속농지, 귀속시킨 농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귀속재산에는 그러니까 귀속농지도 있는 거고 귀속기업체도 있었다고. 이 당시에 일본인 소유의 기업체도 있었다고. 그걸 또 귀속시켰다고. 그래서 귀속기업체를 처리했다. 그것도 줄. 미군 정청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을 파견해서 관리했다. 47년부터 귀속기업체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했다. 그걸 불화한다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목차 위주로 읽어. 자, 일단 미군 정청은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 재산을 미군 정청 소유로 귀속시켰습니다. 그걸 귀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안공사를 설치했습니다. 신안공사라는 거. 그 다음에 신안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서 귀속농지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귀속기업체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료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소장료 결정의 건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총수확량, 최고 소장료는 총수확량의 3분의 1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당시에 농민들은 소장료 개정뿐만 아니라 농지개혁을 요구했었다고. 이거는 북한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북한은 46년 3월 달에 북한에서는 이미 토지개혁을 한다고요. 무상원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도 받는 거야. 이 남한의 농민들이 영향. 그래서 왜 북한은 토지개혁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 그래서 결국은 농지개혁 법안이라는 거를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그 당시에 그 입법부는 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주로 지주 자본가 세력, 지주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들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폐기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크게 미군정. 자, 그 다음에 원조경제 주셔놓으세요. 원조경제. 자, 미군 정청은 이런 정책을 했고, 이때 남한은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절대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릴 때란 말이야. 그래서 물자 부족,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는 미군정이 무슨 정책을 또 했다? 원조를 했다고. 원조. 그래서 원조 경제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정 3년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가 많이 도입되는, 그래서 그걸 원조 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원조 경제에 대해서 해.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공산화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도 좋잖아. 이거는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공산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거지. 그래서 이 시기에 냉전 체제죠. 근데 이제 공산화 되기 더 쉬운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더 공산화가 되기 더 쉽거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원조를 해줬다고. 우리나라만 원조해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를 원조해줬다고. 경제 지원을 해줬다고.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돼서 원조를 받았다라는 거야. 자, 이때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원조
물자가 많이 도입이 되는 시대다. 원조 물자. 근데 이때 들어온 원조 물자가 주로 어떤 게 들어왔냐라는 거야. 식료품, 농산물 등 소비재 원조 중심. 그거 줄. 그래서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재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원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재 원조 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식료품이하고 농산물이야. 자, 그래서 식료품, 농산물 등 소비재 원조 중심. 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 도입, 주로 식료품, 농산물 등 소비재 원조가 중심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무슨 경제 시기라는 거야? 원조 경제 시기. 그래서 원조 물자가 미국으로부터 많이 도입되었다. 대부분은 뭐가 들어왔다? 식료품이나 농산물 등 주로 무슨 원조가 중심이었다? 소비재 원조. 그래서 뭐 다시 확인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공부 안 했지. 그래서 북한의 정보 수립 과정 있지.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 순서 바로잡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한번 본 거야. 근데 뭐 자주는 안 나오겠지. 그러나 단체만 줄 쳐놨지.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좀 저번 시간까지 했던 정치면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해방 직후에는 이랬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요 정도의 정책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광복후 대한민국 수립 시까지의 상황에서 경제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보신 거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전개해 가지고요.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각 정부별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